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삼성물산 사장, 그리고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다음은 하나그룹의 김동선 씨, 마지막으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용호 삼성물산 사장입니다. 삼성물산이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최근 한전이 투자한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에 이 삼성물산이 참여한 걸 두고서 이 환경단체나 해외 투자기관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예, 삼성물산이 돌연 더 이상 석탄 관련 산업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서 재계 또 국제사회에 잔잔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다시피 최근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은 지구의 환경을 망치는 이 석탄에 올인을 해서 특히 이 베트남 붕양 이 석탄 발전소 건립에 앞장을 선다 해서 국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삼성물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경고 시그널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돌연 삼성물산이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런 환경단체들이나 지구 보호 단체들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왜 지금 이 삼성물산이 베트남 붕양을 철회하지 않고 그거까지는 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번 발표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트남 붕양 석탄 발전소 건립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삼성물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른 건설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엇갈리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삼성물산의 그동안 관련 자재를 납품해왔던 관련사, 계열사, 협력사들입니다. 그동안에 삼성물산이 수년간 미리 어떤 타임 스케줄을 내놓지 않고 갑자기 탈석탄을 하게 되면 삼성물산에 납품할 목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석탄 관련 산업들 기자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말인가. 네. 그래서 삼성이 좀 더 국제사회처럼 몇 년간 장기 플랜을 내세워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퍼센트를 줄여가면서 몇 년 이후부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련 회사들 주장이고요. 또 이제 건설업체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그동안에 독식해왔던 그 시장,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삼성이 떠난 자리를 우리가 석탄 관련 건설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삼성의 탈석탄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반기는 그런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에너지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업계 입장에서는 현재 앞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수요량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석탄 발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발전도 있지만은 삼성 같은 기업이 갑자기 줄였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결정이 너무 좀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마스터 플랜을 갖고 단계적으로 좀 나왔으면 어떻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이 탈석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국전력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 프로파간다 그런 그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인상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성공적인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보호 예수가 풀리기 때문인데요. 박사님, 우선 보호 예수가 뭐고 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모 상장주를 분석할 때, 가격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보호 예수 제도인데요. 네. 공모주를 상장할 때 원칙적으로 대주주,
대주주들은 일정 기간 그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네. 그것은 기존의 대주주들이 공모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개미들이 사왔을 때 팔고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그래서 보호예수 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한테 먼저 공모주를 배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하나의 페이브를 주는 거죠. 페이브를 주는 조건으로 그 대신에 일정 기간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것이 이제 보호예수고 그 보호예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공모주 초기에 주가의 향방에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빅히트의 공모주가 대대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여서 정권가에서 또는 빅히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풀리는 이 빅히트의 보호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고 또 이 보호예수 풀린 주식들이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현재 이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약 한 132만 주 가량이 지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상 보호 예수가 풀리게 돼요. 네. 오늘 20만 주고 또 다음 달에 132만 주니까 합하면 150만 주 정도가 풀리는데요. 기존에 풀려 있던 것까지 합했을 경우에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네. 특히 이 상장 한 달 기준으로 좀 많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변수가 되는데 그러나 이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가 해제된 사람들이 해당 주식을 모두 판다는 그것은 상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테니까 보호 예수 물량만으로 단순하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근에 지금 BTS가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빅히트의 많은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풀리자마자 풀려고 하는 물량을 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목도가 됐고 특히 빅히트의 대주주조차도 사실상 보호예수가 걸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대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놓고 있는 사모펀드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주식을 대량으로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호예수가 풀리면 매도 압박이 좀 세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박사님 앞으로 빅히트의 주가를 좀 주목해야 하는 게 이 빅히트의 주가가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편입이 되면 지수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을 받아들여서 다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똘똘한 우량한 200 종목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 한국거래소의 또 다른 지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선물 지수라든지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패시브 투자 그런 특별한 기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만 보고 들어올 때 저 지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식 매수 물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빅히트가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면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가가 14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기도 탈락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15일 동안에 빅히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좌우되고 또 코스피 200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외 자본을 얼마나 추가로 유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빅히트로서는 앞으로의 보름간이 보호예수에다가 또 코스피 200까지 걸려서 매우 중요한 운명의 순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하나그룹의 김동선 씨입니다. 하나그룹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가 그룹에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김동선 씨는 올 4월쯤에 입사했던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에서 최근 퇴사를 했다고 해요. 예, 김동선 씨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 장례식장 때 모습을 드러내면서입니다. 네. 삼성가의 그 장례식에 많은 재벌 관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게 김성현 회장이었거든요. 한화에. 네. 한화의 김성현 회장이 그 유죄 판결을 받고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특별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관련 법에 따라서 등기 임원으로 전면에 나서질 못했는데 김성현 회장의 이 등기 임원으로 나서지 못하는 법적 제한이 내년 2월 달에 풀립니다. 네. 그래서 김성현 회장이 혹시 복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례식에서 삼성 장례식장에서 이 김성현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김성현 회장이 옆에 김동순 회장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났어요. 네. 그냥 단순히 동반한 게 아니라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조문 기간 동안 내내 처음부터까지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삼남 동선 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제 거기서 김동선 씨가 곧 그룹 경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하나그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일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동선 씨가 곧 컴백하는 것이 아닌가. 2017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네. 아니라 동선 씨 하면 뭐 사고가 연상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갑질 사건이 계속 이어졌었죠. 그런 면에서 동선 씨가 과연 복귀할 것이냐, 또 그 아버지인 김성현 씨는 언제 복귀할 것이냐, 한화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만약에 김동선 씨가 복귀를 한다면 어느 부문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글쎄요, 지금 한화그룹의 이 주력인 에너지라든지 뭐 큐스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큰아들 김동관 회장이 사실상 장악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력 기업으로서의 복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네. 둘째인 김동원 씨도 첨단 산업 쪽에서 지금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동순 씨가 떠나 있던 몇 년 동안이 한국화약이 기업이 재편되고 또 그 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이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순 씨의 자리가 어디에 될 것인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건설을 해왔다든지 뭐 패션을 해왔다든지 음식을 해왔다든지 이런 경험을 비추어서 그런 쪽으로 계열 분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 김동선 씨가 과연 지금 그동안에 잇단 구설수에서 깨끗하게 그 기업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김동선 씨는 동선 씨는 정유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알려졌죠. 네. 정유라와 같이 말을 탔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정유라하고 같이 남녀 혼성 팀을 구성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인은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스타레이크에서도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했는데 겨우 6개월이에요.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 또는 어떤 실적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어떤 단순하게 커리어 관리, 그러니까 경력 관리 차원에서 잠시 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몇 시간 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 운명이 결정됩니다. LG화학은 오전 9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박사님이 캐스팅 보트로 주목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좀 어떻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LG화학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법이 지금 대주주에게 너무하게 유리하게 많이 한쪽 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측면이 많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상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자 해서 개정안까지 내놓고 있는데 네. 특히 이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을 몇 가지 장치를 박근혜 정부에서 조처를 좀 많이 완화시킨 대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중대 결의를 할 때 지금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이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일각에서는 3분의 2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은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가 그대로 있는데 네. 의사 종족수,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중대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그것이 회의가 성립되고 그 참석한 2분의 1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졌었어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사이에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출석 정족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요. 뭐 LG 화학 입장에서는 최선의 스토리지만은 다른 주주들이 잘 참석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LG 화학이 3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LG 화학만 참석을 하면 LG 화학 34%만으로 그냥 통과가 될 수 있어요. 통과되기는 딱 두 가지 지금 조건밖에 없거든요. 전체 참석자의 3분의 2, 그다음에 전체 주주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LG 화학은 33%니까 전체 주주의 3분의 1을 깎아서 이미 지금 차지하고 넘지 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매수 청구권 제도가 다른 나라처럼 있다면 매수 청구권을 받기 위해서 투표에서 반대를 해야만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물적 분할을 하는데 매수 청구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투표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상당히 쉽게 통과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LG화학이 소액 투자자들을 무시했다. 그래서 동학 개미들에게 고통을 줬다. 또 배터리 주식을 빼앗아갔다는 그런 이미지의 손상은 적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분할이 결정이 될 경우 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연금이나 투자자들이 매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변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명분상 이번에 반대한 이유가 LG화학의 장래를 봐서는 물적 분할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당장의 LG화학 투자자들의 주식 가치를 손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뜻대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버려서 배터리 부분을 빼내면 LG화학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자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국민연금은 판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투자 수익 보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하는 것은 그걸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이 되고, 또 국민연금이 갑자기 한꺼번에 팔았을 때는 주가 하락으로 해서 국민연금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LG화학은 분할 이후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LG화학은 지금 배터리 부분을 이제 빼내고, 그러니까 LG화학분에서 에너지 솔루션의 이름으로 전기차 부분을 빼는 거죠. 현재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요, 분할 전에 볼 때는 LG화학은 석유화학, 전자,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네 파트로 돼 있었고, 네. 왼쪽으로 갈수록 좀 비중이 커요. 석유화학 쪽에 플라스틱 만드는 쪽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지 사업부, 배터리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왼쪽에 주홍색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 세 가지로 이제 LG화학을 끌어가게 되는 그런 LG화학의 패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원래 LG화학은 잘 아시는 대로 LG의 모태 기업이고요. 네. LG는 원래 화학 기업인데 원래 크림,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는 크림, 그것을 이전에 초기에 동동구리모라고 부르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북을 치고 가면서 크림을 팔았는데, 크림을 넣어서 팔다 보니까 그 크림 케이스가 없어서 이 여러 가지 투자 소비자들이 불편해하고 또 기업 이익에도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됐고, 그것이 이제 LG화학 사업의 모태가 됐는데, 잘 네. 아시는 대로 지금 석유화학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탈석유, 탈석탄 이런 분위기 속에서 LG화학이 배터리 없이 과연 그 순수만으로 얼마나 성장세를 이끌어 갈지가 조금 변수이기도 변수고요. 또 하나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LG화학을 배터리를 분사를 했을 때 그 배터리의 주식 장악력을 모 회사인 LG화학이 100% 장악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LG화학 주가를 좌우하는 변수인데, LG그룹 입장에서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LG화학이 아닌 다른 쪽 자금을 배터리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LG화학에서는 좀 악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